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늘도 마누라한테 문상 간다고 했어? 매번 문상이면 그 동네 줄초상 나겠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새벽 2시 안방 컴퓨터 앞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매달 부의금 봉투에 5만 원씩 넣어주며 조회 잘 표하고 와라고 말했던 28년간의 토요일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자의 존재를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며느리보다 낫다고 했다는 것.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28년치 영수증을 전부 꺼내 들기로요. 그리고 그 종이 뭉치가 법정에서 어떤 무기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 박은숙입니다. 결혼 전에는 동네 문구사 옆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격리 보조를 했어요. 남의 장부를 정리하고 영수증 한 장 한 장 날짜별로 끼우는 게 제 일이었죠. 그 버릇이 결혼하고도 안 고쳐져서 관리비 고지서부터 마트 영수증까지 전부 모아두는 사람이 저예요. 그게 나중에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문상 다녀온다던 남편 제호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펴보니 수원 영통에 있는 모텔 주차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바로 오늘. 제호가 아침에 검은 넥타이까지 메고 나가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선배 김 사장 어머니 빈소에 간다.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저는 부의금 봉투에 5만 원 넣어서 현관에서 건네줬어요. 조회 잘 표하고 오라고요. 근데 빈소가 수원 영통 모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 앞에 쭈그려 앉아서 그 영수증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어땠겠습니까? 후들후들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3년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많으면 2번. 이번엔 후배 아버지 돌아가셨다. 거래처, 사장님 장모상이다. 토요일마다 집을 비웠어요. 저는 매번 5만 원짜리 부의금 봉투를 챙겨줬고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 3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조의금이 아니라 바람둥이 남편 데이트 비용이었던 거죠. 밤 11시 제호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신발장 위에 걸려있는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서 키가 미끄러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 SD카드를 뺐는데요. 다행히 제호 차가 실내 녹음까지 되는 2채널 블랙박스였어요. 안방 컴퓨터에 꽂고 오늘 날짜 파일을 눌렀습니다. 오빠, 오늘도 마누라한테 문상 간다고 했어? 매번 문상이면 그 동네 줄초상 나겠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킬킬거리는 웃음이 4초간 이어졌고 제호가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줄였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는 소리가 이어폰 너머 웃음소리랑 겹쳤습니다. 3개월치를 뒤로 돌렸더니 같은 여자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제호가 그 여자를 미라나라고 불렀고 다음 달엔 생일인데 뭐 해줄까라고 묻는 장면에서 저는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새벽 2시에 핵심 음성 파일 7개를 USB에 복사했어요. SD카드는 원래대로 차에 꽂아두고 올라왔는데 현관 신발장 앞에서 발이 멈추더라고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8년을 속았는데 속은 쪽이 바보인 건지 속인 쪽이 나쁜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제 문상 어땠어? 재호는 눈도 안 마주치고 숟가락을 들면서 대답했어요. 빈소가 북적여서 피곤하다. 국간 좀 맞춰라, 싱겁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 국자를 얼마나 꽉 쥐었는지 아세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미역국을 떠먹으면서 거짓말을 씹고 있구나. 28년 동안 차려준 밥상 위에서요. 오후에 재호가 낮잠을 잤습니다. 재호는 잠들기 전에 항상 폰을 잠금 해제 상태로 충전기에 꽂아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그 폰을 가져와서 카드사 문자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3년치가 줄줄이 나왔어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 47만 원, 53만 원, 61만 원, 호텔 뷔페 18만 원, 22만 원, 꽃배달 3만 5천 원. 매달 빠짐없이요. 저는 내 폰 카메라로 그 화면을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어요. 3번씩 다시 찍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지난달 마트에서 1,900원짜리 두부를 사면서도 카트에 넣었다 뺐다를 3번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 화장품을 47만 원어치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28년 전 결혼식 사진을 꺼냈습니다. 면사포 쓴 26살의 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재호. 이 사람이 지금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이라니. 같은 얼굴인데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그때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 저는 USB와 카드사 문자 사진들을 옷장 안쪽 겨울 패딩 주머니에 넣었어요. 28년 격리 습관이 이런 데서 쓰일 줄이야.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울다 지친 얼굴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게 가라앉은 뭔가. 저는 그게 결심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하고 재호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요. 근데 안으로는 28년 결혼 생활의 장부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이삿짐도 안 풀렸는데 부엌으로 저를 부르더니요. 아침은 무조건 쌀밥이야. 내 아들 빈속에 빵 먹이지 마라. 국도 매일 끓여. 된장 아니면 미역 돌아가면서 해. 저는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날부터 28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밥을 했습니다. 명절이면 전 부치고 갈비찜하고 잡채 볶고 제사 때는 산적까지 깨었어요. 근데 여러분, 28년 동안 이 집안에서 은수가 수고했다. 이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2015년 재호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났어요. 밀린 자재비에 인건비에 사무실 월세까지 당장 막아야 할 돈이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호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적금 있잖아. 그거 깨. 7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집 일 나가고 오후에는 반찬 배달 뛰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 적금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그 통장을 해약했어요. 해약할 때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만기까지 3개월 남았는데 정말 해약하시겠냐고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랐어요. 3천만 원이 더 필요했거든요.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40년간 혼자 동네 세탁소를 하신 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제가 오니까 어머니가 물으셨죠. 얼마가 필요하냐고.
3천만 원이라고 했더니 5초간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 5초가 저한테는 5년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제가 뜯어내는 거니까요. 어머니는 내일 붙여준다고 하셨고 저는 전화 끊고 부엌 바닥에 앉아서 행주로 얼굴을 덮고 울었어요. 합계 7,200만 원. 이 돈을 재호한테 건넸을 때 재호가 한 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와이프가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남편이 사업하다 힘들면 집사람이 도와야지.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여러분, 고맙다가 아니에요. 미안하다도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7,200만 원이. 저는 그때 이 말이 고마움의 다른 표현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바보 같죠?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시세가 3억 8천이에요. 그 집 관리비, 재산세, 보일러 교체, 베란다, 방수 공사까지 15년 동안 제가 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으로 합산해 보니 약 4,800만 원이더라고요. 관리비가 한 달에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였으니까 1년이면 250만 원 가까이 나가요. 15년이면 그것만 3,700만 원이고 거기에 재산세, 수리비 합치면 4,8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집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없어요. 시어머니 이름만 딱 적혀 있죠. 시누이 둘째 딸 유학 보조금 800만 원, 재호 교통사고 합의금 부족분 1,200만 원, 시아버지 장례비 분담금 500만 원. 이 집안에 제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데 돌아온 게 뭔지 아세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재호가 퇴근하고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를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반찬이 왜 맨날 똑같냐? 좀 바꿔봐라.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세미로 그릇을 닦는데 갑자기 백화점 화장품 매장 53만 원, 호텔 뷔페 22만 원, 그 카드 결제 문자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릇이 깨졌습니다. 싱크대 안에서 사기 조각이 튀었어요. 야, 그릇도 못 잡냐?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제가 잘못한 건가요? 28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돈 벌어서 갖다 바친 사람한테 할 소리가 그거예요? 금요일 밤 재호가 잠들고 저는 또 충전기에 꽂혀 있는 재호 폰을 가져왔어요. 카카오톡 미란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170만 원짜리 가방 사진을 보내면서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했고 재호가 알았다고 답했더라고요. 그 날짜가 뭔 날인지 아세요? 제가 시어머니 집 보일러 수리비 68만 원을 이체한 바로 그날이에요. 같은 날 한쪽에서는 68만 원 수리비를 내고 한쪽에서는 170만 원 가방을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토요일 재호가 또 검은 넥타이를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오늘 후배 할아버지 문상이야. 늦을 수도 있어. 저는 부의금 봉투를 건네면서 재호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 사람이 눈을 피하나 보자 했거든요. 근데 안 피해요. 태연하게 봉투를 받아들고 금방 올게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3년간 이 짓을 반복하면서 눈 하나 안 깜빡하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일요일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밀어 넣어진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란 내일 대표 최미란. 명함 뒷면에 재호 글씨로 수원 영통 모텔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문상 다닌다는 남편 양복 서랍에 상간녀 네일쇼 명함이 있었던 겁니다. 속이 뒤집어져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쉰냄 먹은 여자 얼굴. 재호는 이 얼굴이 아니라 43 최미란 얼굴을 보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증거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USB 속 블랙박스 음성 7개, 카드사 문자 알림 사진 36장, 카톡 화면 사진 4장, 명함 사진 1장. 28년간의 헌신이 숫자로 얼마인지, 이 남자의 배신이 증거로 몇 개인지 정리는 끝났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불 끄고 누웠는데 천장만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하고 잠깐 볼 수 있냐고요. 준혁이가 뭔 일이냐고 물었는데 저는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어요. 전화기로는 도저히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준혁이가 우리 아파트 근처 커피숍으로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종이 빨대를 만지작거리면서 한참을 뜸을 들였어요.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했을 때 준혁이가 먼저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여자 있는 거 나도 알아.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애가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저는 커피숍 냅킨을 집어들었는데 눈물이 이미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해줬어요. 6개월 전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택시를 부르려고 아버지 폰을 빌렸대요. 택시 앱을 여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떴답니다. 오빠 명절인데 나는 혼자야. 빨리 끝내고 와. 미란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준혁이는 그날 이후 아버지 폰을 틈틈이 확인해서 캡처를 12장 저장해뒀다고 했습니다. 월급 24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내면서 사는 27짜리 애가 6개월 동안 이걸 혼자 품고 출퇴근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아서 참아 못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할 짓을 아들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재호는 밖에서 여자 만나고 킬킬거리고 있을 때 27 먹은 애가 그 비밀을 안고 매일 지하철을 탄 겁니다. 저는 재호한테보다 준혁이한테 더 미안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이 말이 입에서 나왔는데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준혁이가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미란이가 재호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나보고 착하다고 하셨대. 며느리보다 낫다고. 오빠가 전해줬잖아. 저는 그 화면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풀려서 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이 아니라 상간녀 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보다 낫다고. 15년 동안 관리비 내고 병원 모시고 약 챙긴 며느리보다 아들 바람 피우는 여자가 낫다고요. 사흘 뒤 토요일 저는 시어머니 아파트에 갔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어요.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따르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재호가 요즘 자주 늦는데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안 떼더라고요. 몰라. 남자가 바깥 일이 있는 거지. 바깥일?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들어갔어요. 혹시 재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제야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저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재호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미란이라고 착한 아가씨더라. 여러분, 착한 아가씨래요. 남의 남편을 3년간 만나면서 마누라 정리하라고 조르는 여자가 착한 아가씨라고요. 저는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면서 시어머니 입모양만 보였어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28년간 이 사람 병원비를 내고
약을 챙기고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린 며느리 앞에서 상간녀를 착한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안 멈추더라고요. 네가 좀 부족하니까 재호가 밖에서 찾는 거 아니겠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주는 게 도리지. 이혼해 주는 게 도리래요. 도리. 15년 동안 관리비 4,800만 원을 낸 며느리한테 할 소리가 이혼해 주는 게 도리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 얹었는데 그 손이 따뜻해서 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15년 동안 얼마를 냈는지 아세요? 그건 며느리 도리지. 돈 얘기를 하면 되겠니? 즉, 혀를 차더라고요. 돈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돈은 내가 내고, 돈 얘기는 내가 하면 안 되고, 이혼은 내가 해줘야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시어머니 집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15년간 이 현관에서 허리 숙여 인사한 횟수를 세려다 관뒀어요. 셀 수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러워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28년간 내가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밥 짓고 돈 내는 가전제품이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은 데서 오는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 엄마 이혼한다. 보내고 나서 제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혼한다는 세 글자가 생각보다 담담하더라고요. 결심은 시어머니 거실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한 그 새벽에 이미 시작됐던 겁니다. 저는 그걸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호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문 열고 들어서면서 재호 뒷모습을 봤습니다. 냄비에 계란을 하나만 넣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냉장고에 남겨두는 거예요. 내일 자기가 먹으려고.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이지 나를 위해 뭔가를 남기는 사람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움직이자.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그 주 수요일 오후 저는 처음으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법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아는 거라곤 TV에서 본 법률 프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주민센터 1층에 들어서니까 게시판이 있었어요. 동네 행사 안내문,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포스터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층 다목적실. 저는 그 종이를 3번 읽었어요. 무료. 이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서 현장 접수를 했는데 대기가 길었어요. 1시간을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뭐 때문에 왔냐고 물어서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라고 둘러댔는데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꽁꽁 쥐어져 있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 서윤 씨가 앉아 있었어요. 47이라고 했는데 눈매가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준비한 말을 꺼내려는데 입을 열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3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윤 씨가 생수를 하나 따서 건네줬어요. 그 물을 반컵 마시고 나서야 겨우 한 문장을 뱉었습니다. 남편이 3년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고 28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이 1억이 넘는데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윤 씨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노트에 뭔가를 세 줄 적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블랙박스 녹음이 있고 카카오톡 캡처가 있고 28년간 이체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다고요? 그 세 가지면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28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혼해 주는 게 도리라고 했고 재호는 네가 뭘 했다고 그러냐고 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싸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저는 또 울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들을 때였으니까요. 서윤 씨가 설명해 줬어요. 제가 재산이 없으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무료로 도와줄 수 있대요. 변호사 비용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첫째, 이혼하고 위자료 받고 살림 나누는 걸 한꺼번에 묶어서 재판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둘째, 시어머니 집에 내가 15년 동안 넣은 돈을 통장 이체 내역이랑 영수증으로 합산해서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따로 걸 수 있다. 셋째, 재호랑 시어머니가 그 집을 팔아치우거나 남한테 넘기기 전에 집에 자물쇠를 걸어놔야 한다. 가압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 집을 함부로 처분 못하게 묶어놓는 겁니다. 사모님 돈이 들어간 집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그 집 관리비를 내면서도 제가 아무 권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 돌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서윤 씨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어요. 사모님, 28년간 영수증을 버리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 종이들이 전부 증거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재호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2시간 동안 서랍장이랑 옷장을 뒤졌습니다. 관리비 납부 영수증, 재산세 이체 확인서, 보일러 교체 견적서, 친정어머니한테 빌린 3천만 원 차용증. 이것들을 식탁 위에 전부 펼쳐놓았어요. 종이가 식탁을 덮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날의 내가 떠올랐어요. 관리비 18만 원 이체하면서 이번 달도 빠듯하다고 한숨 쉬던 날 보일러 수리비 68만 원 나와서 반찬 배달을 3건 더 뛴 날. 근데 이제 이 종이들이 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투명 파일에 끼웠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하던 그 버릇이 28년 만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캡처 12장을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전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혁이가 보내준 사진이랑 제가 찍어둔 카드사 문자 사진 36장, 블랙박스 USB 파일 7개를 합쳐서 노트에 손으로 직접 증거 목록을 정리했어요. 날짜, 금액, 증거 종류를 한 줄씩 적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몰라서 노트에 쓰는 게 편했어요. 근데 한 줄씩 적을 때마다 28년이 숫자로 바뀌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 노트 10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윤 변호사가 시어머니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대리로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았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12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 사이 저는 매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재호한테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 병원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요. 재호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문상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부의금 얼마 넣을까요? 하고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가 무서웠습니다. 서윤 변호사랑 이혼 통보 타이밍을 상의했어요.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시어머니한테 배달되기 전날 재호한테 먼저
이혼 의사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요. 재호가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안 주려면 그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요. 가압류 신청 9일 후 서윤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가압류 결정 나왔습니다. 내일 시어머니 주소지로 결정문 송달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부엌에 서서 도마 위에 놓인 칼을 바라봤어요. 오늘 밤 재호한테 말해야 합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근데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차가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가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누르는 재호 손을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 씨, 나 이혼할 거야. 재호가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밥 먹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고 변호사도 선임했다고요. 그제야 재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마 알겠어? 하는 계산이 먼저 깔리는 게 보였어요. 28년을 같이 살면 그 정도는 읽힙니다. 뭐가 불만인데? 내가 돈 안 벌어다 줘?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뭐가 부족해서 이혼이야. 저는 식탁 위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았어요. 대신 입으로 꺼냈습니다. 최미란. 이 이름 세 글자를요. 3년 동안 카드로 쓴 돈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미란이라는 소리가 거실 공기를 가르는 순간 재호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더라고요. 2초간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TV에서 나오는 예능 웃음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야,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재호가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에 그 여자 목소리가 다 녹음돼 있고 카카오톡도 다 갖고 있으니까 변명하지 말라고요. 재호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할 말을 잃은 김재호.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가 출근하고 저는 짐을 쌌어요. 28년 살림에서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옷 몇 벌, 화장대 위 기초 화장품, 앨범 2권, 증거가 든 USB랑 서류 파일, 캐리어 하나하고 종이 가방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28년이 캐리어 하나 분량이에요. 현관문을 닫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 아파트로 가압류 결정문이 등기 우편으로 배달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뜯어 읽고는 재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박은숙이 이름이 적혀 있어. 재호가 회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제야 제가 법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안 거죠. 그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제 핸드폰에 재호 전화가 50통 왔습니다. 50통이에요. 저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준혁이가 급하게 구해준 고시원 방에 앉아서 진동으로 바꾼 폰이 침대 위에서 부르르 떠는 걸 바라봤습니다. 한 번 떨 때마다 화면에 김재호가 떴다 사라졌어요. 28년 동안 이 이름이 뜨면 후다닥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세상이 조용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23통, 그리고 모르는 번호 3통. 시어머니 문자도 와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가압류 풀어. 내 집이야, 내 집. 저는 모르는 번호 3개 중 마지막 번호에 전화가 또 오길래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저 미란이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에서 듣던 킬킬거리는 그 톤이 아니었어요. 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상황이 그쪽에서도 심각해진 거죠.
저는 3초간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전화를 그렇게 하시면 줄초상 나겠어요.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 3초 동안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근데 끊고 나니까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28년 동안 네네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그렇게 시원할 줄 몰랐습니다. 재호가 미란이한테 시어머니 집을 팔아서 전세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 저는 준혁이 카톡 캡처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압류가 걸리니까 그 약속이 깨진 거죠. 미란이가 재호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한 약속은 어떻게 되냐고요. 준혁이가 시어머니 폰에서 재호 문자를 확인해 알려줬어요. 서로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3년 동안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돈줄이 막히니까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서윤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이랑 위자료랑 재산 나누는 걸 한꺼번에 묶은 소장을 냈고 시어머니한테 부당하게 들어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따로 냈고 상간녀 미란이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따로 냈어요. 총 3건이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재호 쪽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집에 돌아오라. 다시 잘해보겠다. 서윤 씨가 일체 응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이혼 소송 1차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복도에서 재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 미란이 정리할게. 다시 잘해보자. 저는 재호 손을 떼어내면서 말했어요. 28년 동안 잘해보겠다는 말, 오늘 처음 듣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 씨가 미리 말해뒀어요. 재호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재판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법정 의자에 앉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자 앞에서 내 말을 했구나. 떨렸냐고요? 떨렸죠. 근데 세탁기 앞에서 모텔 영수증 들고 떨었던 그때랑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떨었고 지금은 내가 한 선택 앞에 서서 떨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에 들어간 지 한 달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119라고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 너머로 구급대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는데 이웃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했다고요. 저는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고시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비가 1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체크카드 결제음이 찍힐 때 통장 잔고 120만 원에서 또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쓰러졌는데 택시비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 형편이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다행이지만 왼쪽에 마비가 남을 수 있고 수술 후에 최소 3개월은 요양이 필요하다고요.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약 600만 원, 요양병원 보증금은 별도라고요. 600만 원.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40년간 혼자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다림질하느라 손바닥에 화상 자국이 3군데 있는 분이에요. 제 결혼 자금도 그 세탁소 수입에서 마련해 주셨고 제호 사업부도 때 3천만 원을 빌려준 것도 어머니 노후 자금에서 뜯어낸 거였습니다. 그 돈을 저는 아직 한 푼도 못 갚았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딸인 내가
수술비 6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적금 깰게. 300만 원 보낼 수 있어.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내 전세금 모으는 적금이잖아. 깨지 마. 근데 준혁이가 받아쳤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수술비가 먼저야. 월급 24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내는 27짜리 외동아들이 적금을 깨서 보내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어디에 전화를 해야 했을까요? 친구요? 28년 동안 남편 흉도 안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 수요일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가 어머니 쓰러지셨다며. 소송 취하해. 그러면 내가 위자료 1,000만 원 줄게. 그걸로 병원비 내.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28년 동안 제 친정 어머니한테 명절 인사 한 번 시키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명절마다 시댁만 갔지 친정에는 혼자 다녀와 이러고 끝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제 어머니 병환을 소송 취약 카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분노보다 탄력감이 먼저 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같은 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엄마 병원비도 없으면서 무슨 소송이냐? 분수를 알아라. 재호가 1,000만 원 준다는데 그거 받고 깔끔히 끝내. 분수를 알라고요. 15년 동안 이 사람 집 관리비 4,800만 원을 낸 며느리한테 분수를 알라고요. 병원비 낼 때는 며느리 돌이라더니 소송하니까 분수를 알래요.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폰 케이스가 삐걱거렸어요. 요양병원 보증금까지 합치면 총 1,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이의 300만 원을 포함해도 9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저는 반찬 배달 일을 더 뛰면서 새벽에는 마트 상품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마트 가서 6시까지 일하고 8시부터 반찬 배달 뛰고 오후에 병원 가서 어머니 얼굴 보고 밤에 고시원 들어와서 쓰러지듯 잤어요.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한 달을 버텼더니 몸무게가 6kg 빠졌습니다. 어지러움이 수시로 왔어요. 마트에서 라면 박스를 나르다가 눈앞이 캄캄해져서 선반을 잡고 쪼그려 앉은 적이 2번이에요. 한 달 뒤 병원 정기검진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무리하면 수술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뭘 먼저 생각했는지 아세요? 수술비는 또 어디서 구하지? 어머니 수술비도 못 내는 사람이 제 수술비까지요? 28년 동안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놓는 버릇이 아직도 안 고쳐진 거였어요. 고시원 생활 2달째였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호 목소리, 시어머니 목소리. 네가 뭘 했다고. 분수를 알아라.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과한 건가? 소송 취하하고 1,000만 원 받아서 엄마 병원비 내고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건가? 제가 잘못한 건가요? 28년 동안 들어온 말이 뼛속까지 박혀서 내가 싸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서윤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소송 취하하면 안 될까요? 엄마 병원비가 당장. 말하다 목이 메서 끊겼어요. 서윤 씨가 전화 너머로 3초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3초가 길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포기하시면 28년이 진짜 없었던 게 됩니다. 어머님은 독거 어르신이시니까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로 병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신청하고 사모님이 서류를 내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시원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있는 천장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28년 동안 아무도 안 해준 말을 처음 만난 사람이 해주더라고요. 싸울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이불 끝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 변호사한테 전화가 온 것은 3일 뒤 아침이었습니다. 서윤 씨가 말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고 갑자기 쓰러지신 거니까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된다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하고 제가 부양 의무자로서 서류를 내면 된다고요. 저는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펜을 쥔 손이 멈추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28년 동안 남편 사업비 갚고 시어머니 병원비 내고 시누이네 유학비 보태느라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남의 살림은 28년간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나한테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긴급 지원으로 어머니 요양병원 비용 부족분이 일부 해결됐습니다. 준혁이의 300만 원하고 제가 새벽 아르바이트로 모은 180만 원을 합치니까 당장의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다시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서윤 변호사랑 만나서 재판에 낼 최종 증거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식탁 위에 28년치 서류를 펼쳐놓으니 투명 파일이 3권이었어요. 3권. 제 인생 무게가 이 3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재판 날이 왔어요. 저는 준혁이한테 빌린 남색 재킷을 입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법원 복도가 길더라고요.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호가 양복을 차려입고 자기 변호사랑 앉아 있었습니다. 28년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사람하고 법정에서 원고, 피고로 마주 앉는 거예요. 재호가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서윤 변호사가 증거를 꺼냈습니다. 하나씩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틀었어요. 미란이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로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도 마누라한테 문상 간다고 했어? 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캡처 12장. 미란이가 마누라 정리하고 자기랑 살자고 보낸 메시지. 재호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답한 메시지. 재호 쪽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그 다음이 제 무기였습니다. 카드사 결제 문자 사진 3년치. 백화점 화장품 47만 원, 53만 원, 61만 원. 호텔 뷔페 18만 원, 22만 원. 매달 빠짐없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아파트 관리비 이체 내역 15년치. 재산세 납부 확인서. 보일러 교체 영수증. 방수공사 견적서. 투명 파일에서 한 장씩 나올 때마다 재호는 고개를 더 숙였고 자기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호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은 부부가 같이 사는데 쓰는 생활비의 일부라서 자연스러운 지출이라고요. 서윤 변호사가 바로 받아쳤어요.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전액이 제 이름 통장에서 단독으로 나간 내역이 15년간 이어지고 있고 재호나 시어머니 쪽에서 한 푼이라도 낸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고요. 재판부가 서류를 다시 펼쳐서 꼼꼼히 넘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 동안 관리비 고지서를 버리지 않은 제가 고마웠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하던 그 습관이 28년 만에 법정에서 빛을 본 겁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고 약 2주 뒤에 시어머니한테 돈 돌려달라는 소송이랑 미란이한테
손해배상 소송 판결도 잇따라 나왔어요. 3건 합산 결과를 서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이혼 인용. 재호한테 위자료 3천만 원. 시어머니한테 부당하게 들어간 돈 반환 1억 2천만 원. 상간녀 미란이한테 손해배상 2천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 여러분, 1억 7천만 원이 28년 값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죠? 근데 저한테는 생애 처음으로 오롯이 내 돈인 거예요. 28년 동안 벌어서 남 줬지 내 이름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못 움직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숫자가 진짜라는 게 실감이 안 나서요. 시어머니는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갚을 돈이 없었어요. 결국 본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재호가 어머니한테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대요. 그년한테 돈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집을 팔아? 네가 그 꼴을 만들어 놓고 내 집을 건드려? 상간녀를 착한 아가씨라고 두둔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등을 돌린 겁니다. 돈이 막히니까요. 미란이도요. 손해배상 2천만 원 판결받고 재호한테 따졌대요.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나를 이용한 거잖아. 3년 동안 나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 재호가 약속한 전세 자금도 시어머니 아파트를 팔아봐야 판결금이랑 위자료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으니까 미란이한테 돌아갈 몫이 사라진 거예요. 미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돈도 없는 남자한테 뭘 더 바라겠어. 그게 3년 이중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 재호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은수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28년 동안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원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끝났다 라는 단정한 감각만 남더라고요. 고시원 생활 넉 달째 퇴원해서 재활 치료 중인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아직 발음이 어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수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지. 미안하다. 저는 대답했어요. 어머니, 미안하긴요.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혼자 잘 살아볼 거예요. 어머니가 40년간 혼자 세탁소 하면서 저를 키우신 그 단단함이 제 안에도 있다는 걸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가 팔리고 판결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은 고시원 생활 5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은행 ATM에 가서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억 7천만 원. 28년 동안 이 통장에 100만 원 이상이 찍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류인 줄 알고 잔액 조회를 2번 더 눌렀습니다. 3번 다 같은 숫자였어요. 저는 ATM 앞에 서서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이게 내 돈이구나.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먼저 친정어머니 요양병원 자녀 비용 400만 원을 정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혁이한테 빌린 300만 원을 돌려줬어요. 이거 받아. 내 전세금 다시 모아. 그랬더니 준혁이가 안 받겠다고 밀어내면서 엄마 집부터 구하라고 했어요. 저는 준혁이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준혁이는 다시 밀고 서로 돈봉투를 밀고 당기는데 여러분 28년 동안 시댁에서는 돈을 내놔라 빼앗기기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안 받겠다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웃기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은 돈에서 친정어머니 추가 요양비랑 당분간 생활비를 빼고 경기도 외곽 소형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매물 사진을 넘겼습니다. 22평, 구축, 4층,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리비가 월 8만 원으로 제일 적었거든요. 15년 동안 시어머니 집 관리비 18만 원에서 25만 원을 내온 사람이에요. 8만 원이 얼마나 적은 건지 저는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여기 좀 오래된 데인데 더 좋은 데 볼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사 당일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 종이 가방 2개, 준혁이가 차에 실어준 이불 세트랑 냄비 2개가 전부였습니다. 빈 거실에 짐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틈에 기대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공간에 혼자 서 있다는 거, 그 사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와서 울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재호 눈치, 신우이 눈치. 28년 동안 눈치라는 게 공기처럼 따라다녔는데 이 방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집들이라며 찾아왔어요. 작은 화분 하나랑 액자를 들고요. 액자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세요? 준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에 엄마랑 아들 둘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었어요. 준혁아, 이거 왜 아빠를 안 그렸어? 준혁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때도 아빠는 집에 없었잖아. 웃는데 눈이 안 웃더라고요. 슬픔을 참는 웃음이라는 걸 엄마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거실벽에 걸었어요. 이 그림이 이 집의 첫 번째 장식이 됐습니다. 이사하고 일주일 뒤에 동네 반찬 가게에 취직했어요. 사장이 60대 여사장이었는데 면접에서 제 반찬 배달 경력을 듣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솜씨 좋으면 내일부터 나와. 월 185만 원에 점심 줄게. 저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박은숙. 3글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번 떨림은 달랐습니다. 무섭거나 화가 나서 떠는 게 아니라 뭔가 시작되는 떨림이었어요. 한 달 뒤 주민센터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눈이 멈췄어요. 처음 법률 상담을 발견했던 바로 그 게시판이었거든요. 거기에 시민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강료 3만 원. 저는 등록했어요. 28년 동안 내 취미가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의실에 앉아서 노트랑 펜을 꺼냈는데 학생처럼 앉아 있는 게 낯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과제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1시간 동안 첫 문장을 못 썼습니다. 남한테 편지는 써봤어도 나한테 편지는 처음이었거든요. 한참을 펜만 만지다가 결국 이렇게 시작했어요. 은숙에게 수고했어. 이 한 줄을 쓰고 나니까 뒤에 글이 멈추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 쓰고 원고지를 접으면서 생각했어요. 28년 동안 남한테만 했던 말을 처음으로 나한테 했구나. 수고했다는 말. 이게 이렇게 어렵고 시원할 수 있다는 걸 54세 처음 알았습니다. 가을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이면서 계란을 넣었어요. 2개를. 냄비에 계란 2개를 톡톡 깨서 넣는데 문득 손이 멈추더라고요. 28년 동안 계란을 넣을 때마다 계산을 했었거든요. 시어머니 드려야 하나, 재호모 남겨야 하나, 냉장고에 몇 개 남았더라, 내일 아침에 재호 도시락에 넣어야 하니까 아껴야 하나. 근데 지금은 그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계란 2개가 다 제 거였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라면에 계란 2개 넣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걸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지금 제 냉장고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에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22평 구축 4층이지만 앞에 건물이 낮아서 석양이 보이더라고요. 옆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나고 아래층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왔어요. 저는 창틀에 준혁이가 사다 준 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베란다가 내 거예요. 이 작은 화분이 내 거고요. 냄비 2개뿐인 살림이지만 오롯이 제 겁니다. 저는 창문을 닫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는데 차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숙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28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부의금 봉투를 챙겨주고 시어머니 병원을 다니고 남편 빚을 갚아줬던 사람이에요. 돌아온 건 네가 뭘 했다고와 밥값은 하냐뿐이었죠. 그 세월 동안 은숙 씨가 잃어버린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1억 7천만 원을 되찾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라면에 계란 2개를 아무 계산 없이 넣을 수 있게 된 것, 그게 은숙 씨가 진짜 되찾은 거예요. 22평 구축 아파트, 냄비 2개 살림이지만 오롯이 자기 것인 살. 그게 복수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건 누구 몫이지 하고 먼저 계산하시는 분, 내가 아파도 병원비 걱정이 앞서서 참고 넘기시는 분,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괜찮은 줄 착각하고 계신 분. 그 괜찮다는 말, 한 번쯤은 거두셔도 됩니다. 은숙 씨도 54시 돼서야 처음으로 자기한테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기 자신한테 한마디쯤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